제1장 무너지는 제국. 당신 명의로 빚이 3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둔탁한 쇠망치가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의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25년을 시댁에서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 떨린 게 아니었죠. 팔 전체가, 어깨가, 온몸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집어드는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이 파랗게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연대보증인 김지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서명도 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자의 첫 획이 시작되는 각도, 지자의 마지막 획이 끝나는 지점, 은자의 둥근 곡선. 모두 제 습관대로 쓰인 것처럼 보였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채권자를 아는 분이냐고요? 저는 서류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영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가듯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습니다. 박영철은 시어머니의 친오빠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오셨던 분이었죠. 항상 비싼 양주를 들고 오셔서 시아버지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시던 분. 저에게는 늘 무뚝뚝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다정했던 그 외삼촌이 이제 저를 3억 원의 빚쟁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죠. 저런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차용증이 공증까지 받은 상태라서 법적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고 상대방은 이미 제 앞으로 독촉장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기록까지 갖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그런 독촉장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시댁 주소로 보냈겠죠. 제가 쫓겨난 그 집으로요. 시어머니는 그 독촉장들을 모두 가로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3억 원의 빚더미에 앉혔던 거예요. 상속 포기 각서로 재산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아예 빚까지 떠넘겨서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던 거죠.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빚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더니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2주 전이었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으셨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제가 매일 병원에 가서 손을 잡아드렸는데 아버지는 제 손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3억 원을 빌렸다는 게 말이 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계획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아버지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는 것. 두 번째 단계는 그 돈으로 시동생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위조된 상속 포기 각서로 저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가짜 사채 빚을 만들어 저에게 떠넘기는 것.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순순히 물러났다면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모든 것을 차지했을 거예요. 시댁 건물도, 시아버지의 예금도, 심지어 시동생 명의로 사둔 상가 건물까지. 그리고 저에게는 3억 원의 빚만 남았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의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원 입원 기록이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조용히 준비해온 증거들 중 하나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의식이 없으셨다고, 이 입원 기록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인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이것으로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먼 과거를요. 20년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리던 전문가였죠. 30살의 나이에 이미 수백 건의 경매를 성공시켰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허점을 단번에 찾아내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때의 저라면 이런 가짜 서류쯤은 5초 만에 간파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요청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너무 강하면 불편하다고 시댁에서는 조용히 살아달라고 했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제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경매 전문가였다는 사실도 업계에서 인정받던 실력도 모두 깊은 곳에 감춰버렸죠.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로, 말없는 아내로, 그림자처럼 조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제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고 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어요. 마치 25년간 쌓여있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빗물에 반사되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급히 걸어갔고 차들은 물을 튀기며 지나갔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최진수,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제가 경매업계를 떠난 후로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이었거든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름을 말하자 전화 너머로 놀람과 반가움이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음모,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요.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드디어 전설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쓴맛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가끔 달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고, 시어머니가 벌인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완전히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제2장 깨어나는 과거. 진수를 만난 곳은 강남의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외관이었지만 안은 따뜻했어요.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낡은 의자들이 정겨웠습니다. 진수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어요. 20년이 흘렀지만 그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가 많이 희끗해졌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진수가 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여전히 무서운 눈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죠. 첫 잔을 마시고 나서 진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다고,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재산 편취라고 말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물이었죠. 파일을 펼치자 시댁과 관련된 온갖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진수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설정된 8억 원의 근저당권, 그 돈이 흘러간 강서구의 상가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이 시동생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최소한 1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었죠.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단순히 상속권만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다고,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진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예전에 그 지은이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시댁 건물을 경매로 넘기는 것. 8억 원의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을 설득해서 경매 절차를 시작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두 번째 목표는 위조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짜 사채 빚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것. 세 번째 목표는 시동생 명의의 상가 건물도 환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 부동산 감정평가사, 그리고 경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까지 모두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거든요. 술집을 나올 때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비추고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들렸어요. 진수와 헤어지며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5살이었던 저는 세상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고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며 실력을 쌓았죠. 그 시절에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3번씩 검토했고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했어요. 의뢰인에게는 냉정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했고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일하면서 업계에서 입지를 다졌죠.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그 사건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 가족이 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상대편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었고 그 가족의 서류에서 형식적인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하자였지만 저는 그것을 문제 삼았어요. 결과적으로 그 가족은 집을 잃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지만 저는 이긴 것 같지 않았어요. 그 가족의 가장이 저를 찾아와 울부짖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맞았지만 양심적으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25년을 살았죠. 결혼도 어쩌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였는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면 과거의 제 모습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고 때때로 악몽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제 권리를 되찾는 것을 넘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필적 감정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진수가 소개해준 분이었는데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시더라고요.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위조된 상속 포기 각서를 건넸습니다. 전문가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검토하시더니 명백한 위조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필압, 글자의 크기, 회계 방향,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진짜 필체와 달랐다고 했어요. 정식 감정서를 발급받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다른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시아버지의 병원 기록, 의사 소견서,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기신 다른 필적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진수는 시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고, 또 다른 동료는 시동생의 상가 건물 관련 서류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때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잊고 있던 업무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금융기관과의 협상도 진행했습니다. 여신 담당 부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상속인들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더 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제가 낙찰받을 의향이 있다고, 정당한 가격으로 말이죠.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과거 경력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경매 전문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업계에서 신뢰받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협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제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위조된 서류를 만들고 가짜 빚까지 떠넘기려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것은 모두 오해라고,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고 제 말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러니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3장 진실의 무게.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던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대리석 계단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제 구두굽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울렸어요.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법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분주히 오가고 당사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제가 이제 그들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25년을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이제는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두 건의 소송이었어요. 하나는 상속 포기 각서 무효 확인 소송, 다른 하나는 사채 빚 무효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접수증을 발급해줬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데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긴급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다고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일일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우리는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법원 건물이 보였어요. 진수는 이미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진수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사설 탐정업체의 조사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용한 탐정이 제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 바로 15년 전 그 사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전의 그 사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명백한 잘못이었던 그 일, 한 가족을 파멸로 몰았던 그 끔찍한 사건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제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려고 할 것이라고, 그리고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어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숨길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기로요. 오히려 먼저 그 사건에 대해 해명하기로 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으려 노력했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가족을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어요.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냐고, 오히려 상처를 들쑤시는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제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진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15년 전 그 가족을 찾아달라고요. 박철수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법정에서 제게 소리치던 그 절규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씨의 연락처를 찾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번호를 받아 적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거는 것이 두려웠어요. 거절당할까봐, 욕을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었으니까요. 전화를 건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번호를 들여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혹시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제 번호를 차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목이 메어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 이름을 밝혔어요. 김지은이라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했느냐고, 15년 만에 왜 전화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싶다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박철수 씨는 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진심이 전해질까? 밤새 고민했지만 정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작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박철수 씨를 기다렸어요.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돼서 목이 메었거든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박철수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15년 전보다 많이 나이 들어 보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셨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상보다 온화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철수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찾아왔느냐고, 15년 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15년 전 제가 한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윤리적으로는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박철수 씨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박철수 씨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분노도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이해? 용서? 아니면 그저 피로감일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경매 일을 그만뒀다고, 죄책감을 안고 25년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저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분했고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도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가족이 더 단합하게 됐다고, 집을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박철수 씨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도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조와 사기, 그리고 제 과거를 문제 삼으려는 시도까지. 혹시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박철수 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오히려 저를 응원한다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익명으로 자신의 아들 대학 등록금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보내준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었더니 은행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돈은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이해한다고, 그 마음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카페를 나올 때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싸우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며칠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시동생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저를 적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판사님 책상, 원고석과 피고석, 그리고 방청석. 냉방이 강하게 틀어져 있어서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기가 사건 번호를 낭독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베테랑 변호사였는데 유려한 말솜씨로 시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작성한 정당한 문서라고 주장했어요.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이 서류가 명백한 위조라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감정 전문가의 상세한 보고서가 법정에 배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시아버지의 진짜 필체와 각서의 서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글자의 기울기, 필압의 강도, 획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 글자 간 간격,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특징적인 버릇들,
김자의 마지막 획이 튀어오르는 것, 박자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이 각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필적 감정이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사채빚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공증까지 받은 서류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박영철이 정당하게 돈을 빌려줬고 시아버지가 직접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병원 입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날짜에 시아버지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이었어요.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견서는 매우 상세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거동은 물론이고 의사 표현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직접 질문하셨습니다. 남편이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3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미리 서명해 두었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빈 종이에 서명을 받아뒀다고 변명하셨어요.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차용증에는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시아버지가 이미 의식을 잃은 후였거든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순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채권자인 박영철이 시어머니의 친오빠라는 사실을 확인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이 허위 채권을 만들어낸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판사님은 다음 기일까지 양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셨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분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도 미소를 지으며 잘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수를 쓸 수 있으니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시동생이었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애원했어요. 저는 시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정말 몰랐느냐고 위조된 서류를 만들고 가짜 빚을 떠넘기려 한 것을 정말 몰랐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억울하다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러니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법원 건물이 보였어요.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가족이라는 관계는 완전히 끝났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25년간 억눌러왔던 제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 흔들리는 확신. 휴대폰이 울린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진동 소리에 깜짝 놀라 깼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혹시 사기 전화일까?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시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제게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병원? 시어머니가? 시동생은 계속 말했어요. 법정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동생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와달라고, 어머니가 당신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며 저는 생각했어요. 왜 가고 있는 걸까? 저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인데 왜 저는 달려가고 있는 걸까? 병원 응급실은 밝은 조명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시어머니의 이름을 말하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응급실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도와줘서 고맙다고, 어머니가 많이 위중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가 가팠습니다. 저는 그분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때는 무서웠던 분이 이제는 한없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한때 그 손이 저를 때렸던 적도 있었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적도 있었죠. 25년의 시간이 그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복도로 나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응급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동생은 제게 애원했어요. 제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어머니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정말 아느냐고, 위조와 사기로 제 인생을 파괴하려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어요.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용히 물러났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느냐고, 저는 3억 원의 빚을 떠안고 파산했을 거라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어요.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고, 어머니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결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 병든 노인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시어머니가 저지른 범죄는 그냥 넘어가는 걸까? 그것이 정의로운 일일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복수와 정의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복수일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 떨리는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철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가족들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30분 후 박철수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간단한 문자였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 측에서 언론에 자료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기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론전을 시작한 거였어요. 법정에서 불리하니까
이제는 여론을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려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했어요. 변호사님은 오히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가족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25년을 함께 산 사람들을 세상에 망신시키는 게 정의로운 일일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법적 싸움이라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조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큼지막하게 실렸어요. 병든 시어머니를 고소한 며느리, 과연 정당한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시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쓰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댓글창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병든 노인을 어떻게 고소해? 요즘 며느리들 버릇 없어도 너무 버릇 없어.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 채 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판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제 양심과 정의를 위해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론 대응을 하되 감정적으로 하지 않기로요. 팩트만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측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조와 사기 행위, 가짜 사채 빚을 떠넘기려 한 시도,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 병원 입원 기록,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저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며느리가 피해자네. 시어머니가 사기친 거잖아. 며느리 잘못 없어. 당연히 고소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조용히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며칠 후 두 번째 변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보도 때문에 관심이 높아져서 방청석이 꽉 찼어요.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회복되어 직접 출석하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을 때 예상대로 제 과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고인 김지은 씨가 과거에 한 가족을 파멸로 몰았다고, 서류의 형식적 하자를 악용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과거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지금은 정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15년 전 일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어요.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5년 전 일은 이미 용서했다고, 김지은 씨가 그 후로 얼마나 반성하고 노력했는지 알고 있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자신의 아들 대학 등록금을 익명으로 보내주었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철수 씨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은 씨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있다고, 자신은 김지은 씨를 응원한다고 증언하셨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명백한 위조로 무효이고 3억 원의 사채 빚 역시 허위 채권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을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마침내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박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했다고, 당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제5장 승리 그 후.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건물의 경매도 무사히 진행됐고 저는 최고가 입찰자가 됐어요. 낙찰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모두 쏟아부었고 진수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로부터 일부 자금을 빌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졌다면 저는 파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승리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낙찰받은 시댁 건물 앞에 섰을 때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이 집이 이제 제 소유가 됐어요. 하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자니 지난 25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시집왔던 날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하시던 모습, 아이를 낳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 집안이 축하해주던 따뜻한 분위기,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웃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말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제 의견이 묵살되던 기억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것이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는데 진수가 저를 위해 특별히 예약한 곳이었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고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긴 것 같은데 허전하다고 복수를 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다고요.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수는 끝이 없고 결국 자신도 상처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무너뜨렸지만 그것이 진짜 승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며칠 후,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빼앗겼다며 도움을 청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위조된 증여 계약서, 숨겨진 대출, 그리고 가족들의 배신. 그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혼자 싸우기엔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절망을 겪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단순히 법적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무실을 열기로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도 함께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구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동료들을 모았어요. 변호사 한 분도 합류하셨고 부동산 감정평가사, 필적 감정 전문가, 회계사까지 팀을 구성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연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의로운 경매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다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정의는 지켜져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걸었어요. 첫 의뢰인은 제가 먼저 도왔던 그 중년 여성이었어요. 이번에는 정식 계약서를 썼습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인 비율의 절반만 받기로 했어요. 그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난 거였어요. 제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새로운 의뢰인을 만났고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빼앗겼어요. 증여했다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하라는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어떤 젊은 여자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고 울며 말했어요. 저는 그들 모두를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재산을 빼앗길 뻔했으니까요. 그들의 고통이 제 고통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의뢰인이 법정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무실로 찾아와 울먹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제가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기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밑거름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승리였어요. 사무실 벽에 사진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운 의뢰인들의 웃는 얼굴들이었어요. 할머니, 중년 여성, 젊은 부부, 혼자 사는 아저씨. 그들의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혼자 싸우기엔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요. 2달쯤 지났을 때 사무실은 더 바빠졌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사무실 공간도 넓혔어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사가 됐다고 정식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의뢰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법학과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니 제 경험이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은 단순히 조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수락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정기적으로 와서 청소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시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제대로 지켰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분도 산소를 찾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산길에서 마주 섰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을 갔어요. 저는 산을 내려가고 시어머니는 산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저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과거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6장 진짜 자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사무실은 이제 제법 큰 규모가 됐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늘었고 변호사도 3분이나 합류하셨어요. 매달 100건이 넘는 의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의뢰인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대표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으니까요. 어느 날 대학교에서의 첫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경매장에서는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는데 강의실 앞에 서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고쳐 쓰고 발표 연습을 수없이 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경매 전문가가 됐는지, 왜 일을 그만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성공했던 이야기도, 실수했던 이야기도,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이야기도 모두 나눴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법정에서 이긴 후였다고, 승리했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던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더 편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오히려 이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대답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학생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나 재산 분쟁이었고 어머니가 혼자 싸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무료로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는 제안했어요. 방학 동안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실무를 배워보지 않겠느냐고요. 학생은 기뻐하며 수락했습니다. 그 학생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세대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거라는 희망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후회 어린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셨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으셨다고 했어요.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그것을 시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돈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다고, 그 두려움이 저를 그렇게 대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고통이 조금은 느껴졌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1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카페를 나올 때 시어머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 미안함, 그리고 작은 희망. 저도 시어머니를 가볍게 안아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며칠 후 사무실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1주년 기념 파티였어요. 제가 도운 의뢰인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중년 여성, 젊은 부부, 학생의 어머니까지 모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파티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라는 것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승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오늘 제가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부터 써온 다이어리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나는 진정으로 이겼다. 상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이것이 진짜 복수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준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디쓴 맛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배웠다. 진짜 자유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걸.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나는 자유롭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밑거름이 됐다. 그것이 내가 이 모든 것을 겪은 이유였다. 다이어리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문을 잠그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걸었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내일 만날 의뢰인들의 자료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일상이 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요.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았고, 이제는 그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제 얼굴을 봤어요. 2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